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63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내부 통제제도에 대해서 나오면 한 문제 나오는데요. 나온다면 한 문제. 그래서 나올 확률이 높은 부분만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FAT 1급에서도 나오면 한 문제. TAT 2급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온다면 한 문제이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이 내부 통제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회사가 이 내부 통제 제도가 허술하게 되면요. 사건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 회사들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잖아요.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몇 년,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엉뚱한 일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새마을 금고 또 무슨 은행 막 이런 데서 주로 금융회사에서도 많이 나지만 무슨 임플란트 회사인가요? 여기서도 한번 큰 사고가 났었고.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 내부 통제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부 통제 제도가 잘 갖추어지려면 앞으로 이제 뭡니까? 전산화 이런 거 다 잘 돼 있고 아니 전산화 잘 돼 있는데 왜 컴퓨터가 그런 걸 찾아내지 못할까요? 컴퓨터의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짜여져 있는 그 기성화된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어떤 그 오류나 허점을 찾아낼 수 없다. 제가 지난 4월 22일 날 저기 화성에서 저희 컴퓨터 학원들 1박 2일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공인회계사회에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여기 있네요.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를 설계한 회계사분이 와가지고 1시간짜리 강의를 했는데 이제 저 자격증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오긴 왔죠.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바로 저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 감사를 하고 있는 내부에서 하는 것도 뭐 그렇겠지만 심지어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외부 감사를 맡기더라도 가령 우리나라 회계사분들이 잠깐 뭐 한 달이라든가 몇 주 만에 1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걸 과연 찾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이용할 줄 모르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초등학생들도 코딩을 배운다고 그러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회계사들도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회계 감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쓰고 있는 내부 그 프로그램 그것만 믿고서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ERP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더존 스마트 A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를 전표 데이터, 즉 분계장을 데이터를 전부 가져다가 회계사가 감사로서의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다시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수천 수만 건의 전표를 프로그램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된다. 자기가 그 회사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빅데이터 분석을 뭐 엑셀로도 할 수가 있고 액세스 뭐 이런 MS사에서 만든 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요새 뜨고 있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어요. 파이썬이 아주 요새 인기가 높다. 그러면서 저 자격증이 지금 파이썬하고 회계 FDA 자격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딱 1회 시험을 상반기에 올해 지난달에 아마 봤나 봐요. 아직은 이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앞으로 대학생들 이상 고등학생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학생 이상 특히나 이런 회계나 경영 이 분야의 전공 학생들은 꼭 따야 될 자격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 내부 통제제도는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이미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저거는 외부 감사 이 얘기예요. 내부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외부의 회계 감사가 그 회사의 허점을 찾아내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하려면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데이터 분석은 우리 그 회계 프로그램 내에서 있는 회계 정보 분석 그 정도 데이터 그러니까 재무제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내부 통제 제도니까 이건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내부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내부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감독하는 분들, 결제를 하는 분들이 그 짜여진 프로그램의 레포트만 가지고는 지금 밑에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들도 이제는 그 일어나고 있는 금융거래다 그러면 금융거래가 수십만 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고객이 뭐 많을수록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짜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포인트로 위험성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이 지금 떠올랐어요. 자, 내부 통제 제도는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목적 세 가지 아는 것은 시험에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관련 법규와 정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AT 관련해서 출제되는 시험 목적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아래 보기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아닌 것을 찾아라. 1. 기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 2.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3. 관련 법규 정책의 준수. 4. 영업이익의 극대화. 이렇게 딱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은 말이잖아요. 네. 뭐가 내부 통제의 목적이 아닌지 이익도 나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엉뚱한 걸로 법규 준수 이건 아니겠지 하고 찍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암기사항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내부 통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내부에서 사건 사고가 없게 막는 거예요.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은 그 사건 사고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정보의 이 신뢰성 확보는 내부 회계하고 관련되는 거죠. 내부의 회계 관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관련 법규나 정책의 준수라든가 기업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순히 회계만이 아니고 우리가 부정이라는 게 회계에서만 부정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각 분야에서 날 수가 있어요. 영업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반에 관한 것을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면 기업 전반이 모두가 다 그러한 관리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되죠. 자,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가 또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요. 구성 요소도 여러분 암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부 통제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 내부 통제가 갖춰야 될 요소가 바로 구성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뭘 갖춰야 되느냐? 이 5가지 면에서 갖춰야 된다 이거. 첫 번째 면이 통제 환경이라는 거예요. 통제 환경. 그러면 기업이 그 통제가 가능한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아주 그 뭡니까?
제대로 된 조직 체계가 있어야죠. 우리가 어느 단체를 가든 간에 조직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취미 활동을 하는 산악회만 들어가도 거기 산악 대장이 있고 총무도 있고 재무도 있고 딱 조직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기업은 뭐 오죽하겠어요.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려면 그 기업이 제대로 된 조직 체계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환경 중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인력 운용 정책이라든가 교육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책이나 철학이나 윤리 또 경영자의 리더십 이런 것을 우리가 환경적인 조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환경적인 조건. 경영자의 제가 보기에는 경영자의 철학이나 윤리, 리더십이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어떤 단체든 간에 그 단체가 잘 나가는 단체는 최고 경영자가 확실히 다릅니다. 최고 경영자가 달라지면 조직 구성원도 다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게 통제 환경이고 두 번째가 위험 평가입니다. 위험 평가. 위험 평가는 여기 있는 전사적 수준의 하위 업무 프로세스 수준의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 이제 이 위험 평가 활동이 뭐냐면 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 그러니까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이런 분석 활동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이제 저기 FDA에서는 이제 회계 전표를 분석하는 건데 회계 전표의 이상한 전표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면 회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전표라는 건 어떤 유형이 있다는 거죠. 어떤 유형이 그런 어떤 유형과 모델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부 통제 제도에서도 이 위험 평가가 되려면은 그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기존에 갖춰져 있는 그런 그 ERP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 그 회사 내에서 업무를 ERP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엑셀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프로그램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ERP에서 데이터를 다운 받아가지고 그걸 엑셀로 윗사람이 지시하죠. 이걸 좀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좀 만들어 봅시다. 다시 가공을 여차여차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데이터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위에다 보고할 때도 뭐 사장님 ERP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보세요. 네, 이런 사람은 없죠. 네.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경영자가 요구하는 게 뭔가를 캐치해서 거기에 맞게끔 레포트를 따로 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데이터 분석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평가는 그런 단순한 보고가 아니고 위험을 식별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제 활동이죠. 통제 활동은 이제 이런 그 환경이라든가 위험의 식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업무를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 또 업무는 모두 문서화해야 된다든가 또는 결제 체계 그 전결 체계라고 그러죠. 어떤 업무는 그러니까 업무 분장이 일단 잘 돼 있어야 돼요. 업무 분장이 명확하고 또 모든 업무는 문서화로 돼야 돼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은 나중에 남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문서화해야 되고 업무 분장에 의해서 또 그 업무별로 전결 규정이라는 게 있죠. 누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통제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정보와 의사소통입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은 아니죠. 정보라는 것은 이제 회사가 얻은 그런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상하라든가 아니면 수평적으로 잘 의사소통을 해야 조직이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어느 한 조직이 독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효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비밀스러운 정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정보가 아니고 우리가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정보다 그러면은 부서 간에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되고 또 수직 간에도 아랫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위에다 잘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위에서 알고 있는 정보를 또 실무진에게도 잘 전달해 가지고 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 그것을 우리가 의사소통 체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해요. 아까 여기 위험 평가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위험을 평가하고 식별한다 그랬는데 모니터링이라는 건 위험 요소만이 아니라 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잘한 부분은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해서 격려해주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미리 경계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성 요소 이 5가지를 잘 갖춘 기업이 내부 통제가 잘 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중에서도 아마 통제 환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와 한계가 있는데 효과는 앞에서 말하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게 효과예요. 내부 통제 제도를 잘 운영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어요? 기업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고 재무 정보가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고 관련 법규와 정책을 잘 준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 한계가 여기 4줄 이 부분이 한계예요.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에는 한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각심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 통제라고 할지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 즉 최상의 자질과 경험을 지닌 사람도 부주의, 피로, 판단착오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내부 통제 제도도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므로 내부 통제 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기에 잘 설계된 내부 통제 제도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보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틀린 보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 통제 제도라 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내부 통제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내에는 회계라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사, 총무, 구매, 생산, 영업, 마케팅 뭐 또 있겠죠. 기획,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이죠. 다 관리 제도가 있어요. 다 관리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회계 공부를 하는 회계 교재이기 때문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서 중요한 요소 2가지를 여기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아까 내부 통제 목적의 2번째 목적이 있었잖아요.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라는 거.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 첫째 기억을 하시고.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 네, 여기 중간에 나오죠.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데 내용면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서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될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꼭 포함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포함해야 될 내용을 보면은 2가지로 사례를 들었어요. 첫째, 자산 보호. 자산 보호와 관련해서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보호와 관련된 통제라 하는 것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이나 사용, 처분을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안 잡혀 있는데 막 비품, 기계장치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예. 그 자산 목록이 없는데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자산이 회사의 자산에 여기저기 있다 그러면 그 통제가 되는 회사일까요? 예, 엉망인 회사죠. 예. 어디선가 구입이 됐는데 회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회사의 고정자산 대장에는 다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없어요. 이것도 회사가 엉망인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자산만이 아니라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 원재료, 제공품, 제품, 뭐 이런 재고자산도 그 창고에 제대로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대로 창고에. 근데 이제 제공품 같은 경우는 회계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저도 그 다니던 직장에서 원가계산 담당자를 했었는데요. 공장에 와서는 원가계산, 제가 본사에 있을 때는 다른 업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생산부서의 그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원가계산을 하는데 도대체 원가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부터 원가 계산을 했으면 그대로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로터스, 지금의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썼는데 거기다 그냥 짜여진 대로 매뉴얼대로 데이터 입력을 하면 될 텐데 이제 제가 일로 와서 그 업무를 새로 주는 거예요. 제품별 제조원가를 옛날에는 본사에서 다 했습니다. 본사에서 다 했는데 본사에서 다 하니까 현실감이 떨어진다. 공장에서 맨날 뭡니까? 합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가 계산 틀렸다. 엉터리다. 그럼 엉터리 수밖에 없어요. 본사에서 어떻게 그 공장의 제품별 제조 원가를 계산하겠어요? 생산을 해봐야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또 생산을 하는 기술자는 원가 계산의 기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절충을 해서 그러면 그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장에 내려보내서 공장 근무를 시키자. 그러면 제가 뭐 공장에서 맨날 어슬렁어슬렁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각 생산 라인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하고 맨날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자, 제가 제 재고자산 쪽에서 기억하는 게 제품 재고라든가 원재료 재고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쉽게 판단이 됩니다. 좀 귀찮아서 그렇지 가서 이게 파악을 해보면 돼요. 근데 원재료 같은 경우도 파악이 어려운 게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이로라는 거 아나요? 사이로? 쌀이나 콩 같은 거 이 알루미늄 통에다가 높게 타워처럼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곡물을 갖다 차량이 바닥에다 쏟아놓으면 기계를 컨베이어 벨트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그 타워에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 타워가 안 보여요. 무슨 뭐 유리처럼 돼 있어야 가로 세로 재고 뭐 지름을 재고해서 그 원이 세 있으니까 거기 그 양을 구해가지고 중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 안에 뭐가 얼마큼 들었는지 몰라요. 그거 보려면은 그 올라가야 됩니다. 사이로에 올라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요즘은 이게 레이저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방법이 뭐 지금은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만은 그 당시에는요. 80년대 후반, 제가 여기 86년도에 이천에 왔었는데 90년대 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 적당한 기계도 없어요. 물어보면 다들 그냥 퉁명스럽게 가서 한번 보시라고 그런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원재료도 파악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제공품은 더 어렵습니다. 재고자산 중에 제공품이 뭐죠? 생산 중에 있는 거예요. 생산 중이라는 건 기계에 지금 다 걸려 있는 것들이에요. 기계 속에. 저희 회사는 이제 곡물을 가지고 기초 식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곡물을 다 파쇄, 익히고 삶고 해가지고 공장의 중간중간에 탱크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양을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러나 기술자들은 알죠. 기술자들은
여기 지금 물이 수분 함량이 몇 %이고 하니까 여기 농도가 이렇게 되고 그것을 양으로 환산하면 얼마다.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원가 계산 담당 부서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에피소드고. 자, 아무튼 이 회계에 관련된 부서에서도 재고자산 관리를 해야 돼요. 재고자산 관리를. 이거는 뭐냐면 서로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생산부서의 장부 그거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허점이 생긴다고요. 거기에 허점이. 그러니까 사이로에 만약에 10톤의 재고가 있다 그러는데 사이로를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 10톤이 있을까? 어느 날 보니까 사이로가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10톤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죠? 그동안 다 저기 재무제표에 그렇게 다 보고했는데.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누군가는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내용을 이렇습니다. 재고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을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재고 실사를 수행하고 자산의 도난이나 분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실물자산과 장부자산의 수량 차이를 적시에 발견해가지고 재무제표의 왜곡을 방지하는 기능을 누가 해야 돼요? 회계관리제도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원재료 재고량이라든가 제공품의 재고량 이런 건 나는 할 수가 없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업무 협조를 구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선에서 안 되면 윗사람들 선을 이용해야죠. 적으로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협조를 요구합니다 하면서 타협해가면서 해야 돼요. 회사 내에서도요. 서로 타협을 하지 않으면 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부정방지 프로그램. 자, 회계의 그 관리 제도 안에서 회계의 부정을 막으려면은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회계 부정에 실무자가 하는 부정도 있지만 경영진의 권한 남용이나 경영진에 대한 그 통제 회피 이런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경영진의 권한 남용과 통제 회피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있느냐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큰 취약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이 내부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윤리강령을 만들어서 윤리강령을 가져야 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을 갖춰야 되고 채용 기준이나 인사 규정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이제 채용 기준이나 인사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고발자 보호하는 내용하고 이제 포함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부정 적발이라든가 혐의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매뉴얼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경영자의 통제 회피나 또는 권한 남용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 매뉴얼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또 이사회라든가 또 감사가 경영진을 감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사회나 감사의 감독 관련된 업무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고 부정위험 평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이 통제 활동 이런 것 등은 경영진의 권한 남용 또 경영진의 통제 회피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관리제도의 두 가지 자산 보호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부정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그 구성 내용을 환경적인 내용, 그 다음에 위험평가적인 내용, 통제활동 내용, 정보 및 의사소통, 그 다음에 모니터링으로 나누어가지고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아주 잘 설명을 해놓은 내용인데요.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 그리고 내부 통제까지 이론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이론 남은 건 부가가치세 이론하고 소득세 이론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하고 소득세 이론은 부가가치세 이론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 이론은 추가된 내용이 얼마 안 돼요. 정말로 얼마 안 되고 이제 소득세 이론이 새로 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대략적으로 소득세 이론은 한 10시간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로 보면 한 3일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론이 하여튼 다 끝납니다. 다음 주에 끝나겠죠. 다음 주 중에. 자, 그래서 재무회계가 이제 끝났으니까 뒤에 유형별 연습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자,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FAT 1급도 이제 시험 준비가 5월 달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론이 10문제가 하나가 3점이기 때문에 한 문항당 그 배점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강하면 득점하기 쉬워진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이론이 여러분이 FAT 1급을 공부할 때 부족했던 이론을 보충하는 기회로 삼으셔도 돼요. (339페이지) 제가 파일을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문제가 엄청 많네요. 지금 보니까 339페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지금 재무회계 문제가 373페이지까지 너무 많으니까 한 페이지에서 한두 개씩만 골라서 풀겠습니다. 계속 문제 풀면 또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딱 한 페이지에서 한두 개 문제만. 자, 339페이지에서 문제가 2번 문제 재미있을 것 같아요.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외부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쉬운 문제구나 이거는. 자, 본 감사인은 첨부된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년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자, 가에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경영자 3번이죠. 6번 하나 더 볼게요. 그 옆에 있는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는요. FAT 1급, TAT 2급, TAT 1급 가리지 않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문제를 이론으로 출제가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자, 1번.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게 맞다고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되냐면 신뢰성의 하위질적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표검중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판단하셔야 돼. 이게 맞는 말 같으니까 맞는 게 아니고 신뢰성과 표현의 충실성 이게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성 할 때 외운 게 표검중을 외웠잖아요. 1번 맞고 2번 기업의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실질은 법적 형식 또는 외관상의 형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기업의 거래나 사건이 법적인 형식을 뭐 항상 취하는 건 아니겠죠. 뭐 2번도 일단 패스. 다음에 3번.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라 할지라도 목적 적합성은 유지될 수 있다. 자, 목적 적합성. 우리 외워야 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피적. 그죠? 목적 적합성을 뒷받침하는 질적 특성이 예피적이에요.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되고 피드백 가치 있어야 되고 적시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목적 적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옳지 않죠. 답은 3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특정 거래나 사건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네, 중요한 정보는 누락돼서는 안 되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통합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 뭐 누락해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확실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적 특성에서 여러분 암기해야 될 사항, 그것이 왜 암기가 필요하냐면 이런 문제에서 답을 찾을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340페이지에서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아우, 전부 질적 특성 문제네. 그러면은 16번 마지막 거 하나 풀어봅시다. 16번.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사가 회계정책을 선택하는데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네, 이런 건 일단 패스. 뭐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신뢰성이 있는 정보이다. 네, 이게 우리가 암기사항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측 가치하고 신뢰성하고는 오히려 상충됩니다. 그래서 이건 목적 적합성의 정보이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질적 특성이긴 맞는데 두 가지는 서로 상충돼요. 상충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해서 신뢰성이 반드시 좋은 정보는 아니에요. 오히려 예측하는 것은 신뢰하지 않은 정보예요. 예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예측하지 않고 과거에 발생한 그 원가 정보, 그 정보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이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이 역사적 원가가 원래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역사적이라는 건, 역사라는 건 과거에 분명히 일어났잖아요.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무슨 뭐 역사라는 게 무슨 뭐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역사는 매입을 했다는 거죠. 매입 가격. 그러니까 실제로 취득했던 가격. 그게 이제 역사적 원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측 가치라는 게 공정 가치 같은 것이 일종의 예측 가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한다는 것은 재평가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유형 자산을 취득 원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거래된 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목적 적합성은 낮아질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4번.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그렇죠.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다 구성요소, 어느 회사나 쓰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야지, 우리 회사는 손익계산서를 좀 독특하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상한 형식을 쓰고 하게 되면은 정보 이용자는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문제에서 2번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여러분 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의 작성에 대한 것이니까 충분히 이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네, 중요한 건 구분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2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유동자산 나오고 유동부채 나오고, 아니죠.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순서대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3번.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예,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비교 가능하려면. 자, 1, 2, 3이 다 맞았어요. 그러면 4번에 어디 틀린 게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회수되는 매출채권이라 하더라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네, 우리가 1년 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비유동 자산인 건 맞아요. 예? 1년 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우리가 그렇죠. 1년 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유동 자산이고 1년 내에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은 비유동 자산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에요. 기준인데 영업주기 내에 들어오면은 1년이 초과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든 간에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출채권보다는 재고자산을 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요. 재고자산을. 지금 뭐 여기 우리 시내에도 지금 아파트 회사들이 지금 아파트 짓는 아파트 있잖아요. 예, 그게 완공이 되려면 앞으로 2년 후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그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이걸 제공품으로 표시해요. 그 제공품은 유동자산이에요. 건설회사에 지금 짓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은 재고자산, 제공품은 유동자산으로 봐요. 건설 중인 자산은 아닙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건 유형자산 얘기고, 건물을 지어서 파는 그런 회사는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제품인 거예요. 제품. 그래서 1년 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본다. 이거 비유동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4번이 틀렸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342페이지에서는 몇 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찍어 보시죠. 네, 좀 이뻐 보이는 문제를 한번 찍어 보세요. 12번? 10번? 네, 10번 너무 간단한데요. 네. 그러면 10번하고 1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12번. 자, 10번.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 중 같은 항목에 속하지 않는 거.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해외사업 환산손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자기주식 처분손실. 뭔지 알 것 같아요. 자본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 이 문제는 전부 다 보니까 자본과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본의 분류 5가지로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뭐예요? 기타. 해외사업 환산손실 기타. 여기 기타라는 건 기타 포괄손익 누계 얘기예요.
매도가는 중권 평가이익, 예, 기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뭘까요? 손실을 봤어요. 주주하고 거래해서. 자본? 예, 맞습니다. 예, 자본의 감소 항목, 자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예, 감자 차손하고 같이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다. 네, 그래서 요 10번 문제, 네, 그 개정 과목 분류, 자본에 대한 개정 과목 분류를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보면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박전무와 김대리의 대화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박전무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되고 있나. 김대리,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무엇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무엇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건물은 뭘로 분류해야 돼요? 예,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예, 투자 부동산이죠.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건설회사가 지금 짓고 있는 건물, 예, 건설회사가 짓고 있는 건물은 투자자산인가요? 유형자산인가요? 재고자산인가요? 예, 재고자산입니다. 예, 건설회사가 지어서 자기가 쓰려고 했다면 유형자산. 건설회사는 일반적으로 걸어서 파는,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파는 회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에서 건축 중에 있는 그 건물은 재고자산이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유형자산 문제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유형자산 1번 보면 재평가 모형. 우리 재평가 모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웠잖아요. 예, 재평가 잉여금 나오고 했던 그 부분이에요. 자, 1번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맞아요. 예, 우리가 재평가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정가치, 즉 시가를 장부에 반영해주는 작업이에요. 1번 맞았습니다. 2번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고. 틀렸네요. 우리가 조금 전에 앞 시간에서 감가상각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회계 추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랬죠? 예, 감가상각 뭐 내용연수라든가 또는 잔존가치라든가 감가상각의 방법 이런 것들은 추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정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 그 우발부채도 추정이고 대손상각도 추정이고 감가상각 같은 것이 다 추정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이 어떻게 되냐면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고 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거 모두 회계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이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정률법과 우리가 연수합계법을 괄호쳐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체감잔액법이다.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체감잔액법. 예. 그래서 체감잔액법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기간이고 가로축이 기간이고 여기 세로축이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래프로 표시하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점점 금액이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부 보조금은 유형자산 취득 시점에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기억나시죠? 유형자산을 아니죠.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현금이나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그 현금이나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은 차별에 가서 없어지고 대변에 기계장치라든가 그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분개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맞았다.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좌자산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당좌자산에서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3번. 다음 자료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러니까 현금에는 현금 대용증권이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현금 및 현금 대용증권,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까지입니다. 예, 거기까지예요. 자, 통화라는 건 돈이라는 뜻입니다. 예, 현금이고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 현금 대용증권입니다. 6개월 만기면은 안 되겠네요. 만기가 도래한 이자표,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당장 가지고 가면 현금이 돼요. 현금 대용증권입니다.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어음은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매출채권으로 분류해요. 어음은 약속어음.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지분증권, 예,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뜻이에요. 예, 단기 매매 증권은 만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3개월 이내라는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요 세 개를 더하면 돼요. 17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당좌자산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뭐 이거야 쉽죠. 자, 9월 1일 날 1000주를 이렇게 샀고요. 12월 31일 날 이 주식의 공정가치가 한 주당 1,500원이 됐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그러면 12월 31일 날 이렇게 평가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주당 1,000원에 매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는 지난 기말에 한 주당 1,500원짜리를 그 다음에 10월 달에 한 주당 1,000원에 팔았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네. 한 주당 얼마씩 손실을 봤어요? 예, 500원씩 손실 본 겁니다. 한 주당 500원. 근데 주식 수가 1000주예요. 예, 그러면 50만 원 손해 본 거예요. 네. 뭐 다른 거 따질 필요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처분 손실 50만 원. 예, 3번이 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문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2번 보겠습니다. 2번. 이게 숫자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지문이 길어지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예.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의 비용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다음에 2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에 기말 재고액은
이동평균이나 총평균이나 후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에 기말 재고액보다 크다. 자,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기말 재고액이 크다는 말은 매출 원가가 작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예. 원가가 작으면 이익이 많아지죠. 여러분, 이익이 가장 많이 나게 하는 방식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2번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고 금액을 높게 평가하면요, 원가가 낮아진다고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재고 금액을 부풀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재고를 부풀린다. 양을 부풀리지 않고 금액만 부풀려도 재고 금액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실과 다르게 재고 금액을 부풀리게 되면은 우리 그런 것을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분식회계의 사례로 보는 거예요. 예, 외부인들이 잘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내부에 있는 회사원들도 제공품을 환산을 못해요. 제공품을. 그리고 원재료 재고액도 아까 뭐 사이로 이런 말씀 드렸지만은 그거 외부인이 와도 내부 사람도 잘 모르는데 외부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닥난 사이로에 10톤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은 이제 외부 회계 감사인들이 그런 걸 내가 어느 회사를 감사를 맡았다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부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가서 회계 감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2번 맞았죠?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네. 그러면 4번이 틀렸네요. 저가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거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분계도 매출 원가입니다.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분계하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분계는. 근데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로 처리합니다. 4번이 틀렸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재고자산 문제 중에 뭐를 볼까요?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아니 3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3번 재밌는 문제 같은데.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경영진은 자재관리 담당자가 재고자산을 횡령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재관리 담당자의 횡령에 의한 재고자산 손실 금액을 계산하라. 단 횡령 외의 원인에 의한 재고자산의 손실은 없다고 가정하시오. 그러니까 수량 부족한 게 다 횡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장부상 기초 재고액이 5만 원, 당기 매입액이 3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매출액은 30만 원이고 매출 총 이익률이 30%면 여러분 원가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매출액에 대한 원가율 70%죠. 이익률이 30%니까 나머지 70이 원가라는 얘기죠. 예. 자, 30만 원에 70% 곱하면 얼마인가요? 21만 원이죠. 예, 21만 원이 매출 원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시험 메모지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상품, 이게 지금 상품을 예를 들었으니까 상품 장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상품 장부, 상품 원장의 4가지 큰 요소 알고 있죠? 예, 차변의 기초 5만 원, 차변의 단기 매입
30만 원. 그 다음에 여기가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매출액의 70%니까 21만 원. 여기가 재고액이죠. 그래서 장부상 보면은 차변의 합계가 35만 원이요. 대변의 합계도 35만 원으로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부상 재고 금액은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예요? 14만 원이어야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 거예요. 장부에서는 지금 재고가 기말 재고가 14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실사를 해보니까 8만 원어치만 있죠. 6만 원이 부족하죠. 이게 횡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다른 원인이 없고 이 차이는 횡령이다라고 했으니까 장부상의 재고금액과 실사했을 때 재고금액 차이가 바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품 또는 제품 요 네 가지 요소 요거 가지고 딱딱딱 채워 가지고요 장부를 딱 만들어 놓고 실사한 거하고 딱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요령으로 해결하는 문제 앞에서 FAT 1급 풀이할 때도 제가 여러 번 해드렸죠. 예.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번 문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6번에서는 순매입액을 계산하라. 재고자산.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9월 상품 매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해서 상품의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순매입액이라는 것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빼주면 돼요. 총 매입액에서. 그게 순매입액이에요. 자, 그러면은 상품이 300개, 개당 만원의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만원 곱하기 300개 하면은 얼마예요? 300만원? 네. 자, 300만원이 일단 매입 금액이고요. 두 번째, 매입 운반비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여러분, 상품 매입 시 운반비는 매입 원가에 포함해야죠. 네, 5만원. 세 번째, 외상 매입 대금의 조기 지급으로 만원을 할인을 받았어요. 예, 이걸 우리가 매입 할인이라고 그러죠. 예, 빼줘야 되는 거죠. 예, 만원 빼줍니다. 네 번째, 매입된 상품 중 하자가 있어서 2만원의 2만원을 매입처에 반품했어요. 이걸 매입 환출이라고 그러죠. 매입 환출. 이것도 빼주는 거죠. 예, 또 빼기 2만원. 이게 답이에요. 예, 그래서 305만원에서 3만원 빼면은 302만원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346페이지에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뭐 12번, 13번 다 우리가 FAT 1급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요. 12번과 1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2번과 13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재고장의 일부이다. 5월 말 기말 상품 재고액과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실지 재고 조사법,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실사 결과 수량 감모는 없다. 그러면 요 장부 요대로만 계산하면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뭐 FAT 1급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기말 재고액하고 매출 원가. 먼저 기말 재고액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선입선출이라고 했잖아요. 선입선출.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 5월 9일하고 5월 20일하고 5월 28일이 있는데 선입선출로 장부를 재고를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수량의 가격을 구하면 됩니다. 자, 5월 9일 날 50개하고 5월 20일 날 300개는요. 여기에서 100개에서 이거는 모두 없어지고 350개를 털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00개 중에서 500개 중에서 지금 350개가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150개 남았죠. 예. 여기서 150개 남았는데 이날 28일 날 200개가 또 나갔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50개 남았죠. 예. 재고자산은 5월 25일 거 딱 50개 남은 셈이에요. 선입선출로 정리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재고금액이에요. 계산기로 줄이면 얼마 나와요? 5, 25, 5, 1호는 75,000원 나오나요? 네, 그러면 답이 1번인가요? 아, 3번도 75,000원이 있네. 네, 그러면 또 매출원가를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매출원가는 요 50개의 매출 원가는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면 5만 원이죠? 예, 5만 원 메모해 두시고 메모장에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예. 매출 원가가 3개가 서로 다 다르니까. 자, 먼저 5월 9일 것만 계산한다면 50개 곱하기 1,000원짜리 해가지고 5만원. 그 다음에 5월 20일 거를 계산하면은 5월 20일 거는 지금 50개는 1,000원짜리고 50개 곱하기 1,000원은 5만원이고 그리고 250개는 1,300원짜리죠. 250개 곱하기 1,300원. 그러면 이건 얼마 나와요?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요? 250개 곱하기 1,300원. 네? 32만 원이요? 32만 5천 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28일 판매하는 거 볼게요. 5월 28일 거의 원가는. 자, 5월 28일 날 200개를 팔았는데요. 여기까지 지금 350개가 판매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0개, 여기서 400개인데 350개 팔았으니까 500개에서 350개 팔면 150개 남았잖아요. 그래서 150개가 1,300원짜리가 남은 거예요. 1,300원짜리. 그래서 50개는 여기 200개 중에서 150개는 1,300원으로 계산을 하고 150개는 1,300원짜리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50개는 1,500원짜리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어려운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T 계정 해가지고 하면 더 쉬웠을 텐데.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금액 얼마 나오세요? 150개 곱하기 1,300원 하면은 19만 5천 원. 50개 곱하기 1,500원은요? 7만 5천 원. 네. 이거 다 더하면 매출 원가예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왔어요? 69만 5천 원이다. 69만 5천 원. 그럼 답이 있나요? 예, 3번에 답이 있네요. 이런 문제는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네. 계산하다가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틀릴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매출을 한 군데밖에 안 넣어요. 보통 문제 낼 때. 지금 세 군데다 넣어놔가지고 분산돼가지고 힘든데, 예.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제가 하다가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까 기말 재고액 구해놨잖아요. 지금 매출원가 구하라는 거,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기말 재고액이 7만 5천 원인 거 알아놨죠. 예. 기초 여기 있잖아요. 기초가 10만 원이죠. 여기 매입액만 계산하면 되는 걸. 자, 요 매입액 한번 400개 곱하기 1,300원하고 4, 32, 4, 1은 4 52만 원인가요? 그리고 여기 15만 원이죠. 52만 원하고 15만 원. 이게 계산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67만 원이네요. 네, 단기 매입이 67만 원이에요. 자, 차변의 합계가 77만 원. 대변의 합계 77만 원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빼면 나옵니까? 예. 그렇게 계산하면 더 빠른데. 예. 한참 이게 이렇게 한참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야, 이렇게밖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T 계정이 또 딱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여기 이제 차액이 매출원가 하면 똑같은 결과를 냅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지났군요. 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몇 페이지죠? 346페이지까지 했죠? 예, 347페이지 접어두시고.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좀 이상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네. 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